영화는 장례식장을 비추면서 시작합니다. 장례식장, 오열하는 조문객, 비오는 하늘까지. 장례식 영정사진으로는 너무나도 밝고 젊은 사진이 다른 것들과 이질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 장례식장의 불참한 주인공, 왜 그는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 의문을 따라 시청자들과 주인공은 과거에 보냈던 문자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그 소녀가 웃으며 했었던 한 말. 君の膵臓を食べたい 안녕하세요. 똑똑한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지속가능한 덕질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융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볼 컨텐츠는 이전에 다뤘었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리뷰입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미노 요루 데뷔작으로서 일본에서는 270만 부 이상이 팔린 인기 소설을 원작에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기를 바탕으로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극장판까지 만들어졌고, 제가 오늘 다루게 되는 작품은 그 작품 애니메이션 극장판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입니다. 해당 작품은 췌장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여고생 야마우치 사쿠라가 투병 생활을 적은 공병문고를 우연히 주인공이 그 책을 줍게 되면서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보이밋걸 스토리입니다. 처음 췌장암이라는 사실을 의외로 밝은 모습으로 말하는 사쿠라와 이를 그냥 무관심하게 받아쳐버리고 마는 주인공의 행동. 이 작품은 이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상황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인물들을 배치하여 클리셰와 클리셰를 비트는 것을 동시에 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페이스 여성과 초식계 남성, 불치병을 가진 불행한 히로인, 타인과 잘 어울리지 않는 주인공, 보이밋걸 스토리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상상 가능한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전개와 반전에 놀라워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은 죽음을 시한을 두고 살아가지만 다소 독특한 스탠스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 사쿠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고찰이 여러 장면에 담겨 있는데요. 가령 주인공은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사쿠라에게 얼마 안 남은 인생을 도서실에서 보내도 되냐고 반문합니다. 즉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사쿠라는 자신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하루의 가치는 전부 다 같고 뭘 했느냐에 따라 오늘의 가치가 바뀌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범한 일상 하루하루가 항상 즐겁다라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 초연하게 말하는 사쿠라도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고통, 공포는 존재합니다. 가방 속의 수많은 약과 이따금 주인공에게 표현하는 죽음에 대한 질문들이 이를 잘 표현해주고 있죠. 다만 이런 생과사에 대한 고찰과 이야기는 다분히 이성보다 감성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영상에서 그 비중이 많아 작품 전체의 호흡으로 볼 때 과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의 연속은 다분히 감성적이고 명대사, 명장면들이 남발되기 때문에 작품 전체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감동을 우겨 넣었다라는 인상이 들지도 모르겠네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서 등장했었던 음악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영화는 스미카라는 밴드팀이 음악을 담당하면서 오프닝과 엔딩을 비롯한 OST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작품에 한 팀의 음악이 전적으로 활용되어서 작품의 색깔을 보여주는 경우를 우리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과 레드윈프스 밴드의 협업을 통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해당 작품의 원작자 스미노 요루는 우연히도 스미카 밴드의 팬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음악을 담당했을 때 무척 기뻐했다라는 후일담이 오피셜 가이드에도 적혀있네요. 특히 이번 OST는 사전에 애니메이션 제작과도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오프닝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먼저 만들고 그 음악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음악과 영상이 유기적으로 잘 맞춰져 있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스토리텔링적으로 기교가 많지만 기본기도 충실한 편입니다. 클리셰를 비틀거나 반전을 넣는 서사를 구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각 인물의 내면과 일관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인물과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정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반전과 서사는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가령 사쿠라의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실제 그녀가 죽게 되는 경위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가치관을 증명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의 문자를 사쿠라가 수신했는지 확인하는 장면은 두 인물이 서로에게 같은 문장을 전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로를 소통하고 이해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이는 각 인물 사쿠라와 주인공 하루키가 서로의 이름에 서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장면까지 연달아 되면서 이야기 전체의 둘의 관계의 완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원작자 작가 스미노 요루가 이 작품은 절대 연애물이 아니라고 가이드북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모든 남녀 간의 이야기를 연애 이야기로 결부시키는 방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둘의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심리와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서사는 러브스토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저 사쿠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주인공은 연애는 고사하고 기초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경험도 부족한 인물이기 때문에 일종의 플라토닉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좀 더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 주인공이나 사쿠라나 상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작중에 사쿠라가 하는 행동, 그리고 그걸 대응하는 주인공의 행동을 본다면 두 인물 간의 러브스토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애 단계 이전의 비중이 많고 각 내면의 성장과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작품 전체가 연애나 썸의 부분이 비중이 적은 것은 사실이죠. 사쿠라는 외향적이고 관계지향적이지만 주인공 나는 내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인물입니다. 肉の好みといい、君とは方向性が合わないな。そうかもね。僕らは正反対だ。 두 인물은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 둘은 재미있게도 서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동경합니다. 사쿠라는 자신이 산다는 것 자체가 타인과 관계함으로써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다양한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교성을 갖췄지만, 반대로 자신에 대한 자아를 타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고 자신의 행동을 타인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짓는 등 마이페이스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이죠. 반대로 주인공은 타인과의 관계에 무관심하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을 부를 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혼자 생각해보고 마는 정도의 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타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진정으로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는 인물 사쿠라에 대해서는 사쿠라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두려워 직접 자신이 사쿠라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말하자면 마음의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 인물은 다른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행동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각 인물의 개성이 되어 외향적으로는 캐릭터성이 약한 인물들이지만 내면적으로 강한 캐릭터성을 갖게 됩니다. 그 덕분에 적은 주요 인물 사이에서도 이 작품은 영화 러닝타임 동안 이야기의 빈 공간 없이 두 인물에 의지한 깊이 있는 스토리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이 작품은 성우 중에 주인공 남자 배우 타카스키 마이로가 그 역할을 분했습니다. 이 작품이 성우로서 최초로 도전하는 배역이다 보니 성우로서 마이크에 담기는 발성이나 연기가 어느 정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작중 초반보다 후반에 어느 정도 연기가 익숙해졌는지 동시에 인물의 내면이 성장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됐고 어느 정도 작품을 감상하는데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페이스 캐릭터와 수동적인 인물이 엮이는 관계에서 마이페이스적인 인물이 수동적인 인물을 휘두르는 전개를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물의 행동 방식이 민폐나 예의를 벗어나는 행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 짓지 않게 된다면 인물과의 관계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일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한 인물이 비호감으로 비춰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다만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는 이러한 인물 간의 관계와 마이페이스적인 행동에 의해서 휘둘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줄타기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쿠라가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에 의해 주인공을 휘두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자체가 작품 내에서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이 되고 있고 나중에 화해를 하는 장면을 넣음으로써 작품 내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원작엔 없는 오리지널 장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주로 애니메이션이기에 가능한 동적인 장면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사쿠라가 시장 불량배와 싸우는 장면은 좀 튀는 장면이라서 아쉬웠고 불꽃놀이 장면에서 드론이 움직이듯이 불꽃놀이를 보여주는 장면은 시청각적으로 매우 좋은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품에 대해서 총평을 해볼까요? 이 작품은 상징과 비유를 많이 배치하고 의미 부여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간단한 이야기임에도 감상하는 시청자가 씹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동시에 재미적인 요소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다양한 반전과 그리고 사쿠라라는 캐릭터의 매력도 잘 표현했습니다. 다만 상징과 비유가 다소 많다 보니 과하게 감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덕덕한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덕덕한 일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융신이었습니다.